안녕하십니까, 고담입니다. 오늘은 랭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랭크를 보기 전에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를 봐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를 꼭 보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1930년대에서 40년대 정도의 정치 상황이라든지 헐리우드 상황을 알고 계신 분들은 굳이 시민 케인을 찾아보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고 이 영화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다면 시민 케인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시민 케인을 안 꺼낼 수가 없는데요. 이 시민 케인이라는 작품은 이거 하나하나 따지지 맙시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영화라고 찬사를 받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영화를 보기 쉽지 않거든요. 좀 졸려요. 흑백이기도 하고 또 흐름이 좀 느리기도 하고 그 당시 영화를 찾아보긴 힘든데, 이 영화는 특징이 있어요. 지금 사실 보면은 고전 영화들은 보기 어렵지만 이 영화 시민 케인만큼은 보기 좀 쉽다는 거예요. 지금의 영상 언어와 그 당시의 영상 언어가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이 영상 언어라는 건 전달 방법인데, 당시에는 영화가 처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영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개념이 잡히던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방식이 서툴죠. 그래서 그때 영화들은 졸리고 재미가 없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의 영상의 언어를 닮아 있다는 건, 그때 그 영화가 굉장한 어떤 진보적인 가치의 영화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영화를 딱 보면은 클로즈업 갔다가 풀샷 갔다가 미디엄슛 갔다가 다시 풀샷 갔다가 뭐 인서트도 갔다가 얼굴 찍었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멀리서만 찍으면서 사람들이 연극하듯이 이렇게 나오는 영화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아니었다는 거지. 그 당시에 어떤 천재적인 놈이 나타나가지고 지금의 같은 영상 언어를 구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봐도 졸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시민 케인이 지금까지 칭찬을 받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조명을 활용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면들을 그림자로 처리해서 얼굴이 아예 안 보이게 만들었어. 그런 재미도 있고, 딥포커스라고, 딥포커스는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찍을 때는 멀리서 있는 것도 찍고 가까이 있는 것도 찍고 막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하잖아요. 근데 영화 카메라로 찍으면은 앞에 있는 거는 앞에대로 맞춰줘야 돼, 뒤에 있는 거는 뒤에대로 맞춰줘야 돼. 그래서 사람이 앞에서 뒤로 갈 때는 그 포커스를 잘 맞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딥포커스라는 건 뭐냐면, 멀리 있던 중간에 있던 가까이 있던 간에 한꺼번에 잘 잡아내는 기술이에요. 그걸 딥포커스라고 하는데, 이 영화는 그것을 정말 제대로 구현을 해내고 있어요. 시민 케인은. 또 지금은 너무 흔합니다.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과거로 가는 거 있죠. 이것을 플래시백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네네, 이해했어요. 과거로 가는 걸 플래시백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화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한 30년 정도밖에 안 돼요. 한 20년, 3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구성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렵지 않았을까요? 어렵죠. 왜냐면은 그 당시에 만드는 것 자체가 다 처음이기 때문에,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 막 개발되고 막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민 케인은 플래시백을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한 영화였어요. 그러면 시민 케인이 또 내용을 들어가야겠네. 로즈버드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어떤 한 사람이 죽을 때 로즈버드 이러고 죽었대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그 사람은 로즈버드라는 말을 왜 하고 죽은 거야? 로즈버드가 뭐야? 기자가 그 사람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로즈버드에 대해서 물어보는 영화거든요. 로즈버드가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과거로 들어가거든요. 5명인가 6명일 거예요. 5명의 과거를, 그러니까 이야기에 가다가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오고, 다시 가다가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재로 가고, 계속 이렇게 과거를 답습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 영화가 나오니까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복잡하다, 난잡하다. 지금은 과거로 가는 게 너무 흔하잖아요. 그치. 근데 그때 당시에는 영화가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난잡한 거야. 근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한 발견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그렇게 시민 케인의 대단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대단한 영화를 25살의 감독 오손 웰즈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헐. 정말 대단하죠? 지금의 25살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지. 군대 갓 제대하고서는 복학생 된 사람이 그런 대단한 영화를 만든 거야. 근데 이 오손 웰즈라는 사람은 주연도 하고요, 로즈버드 한 사람이 오손 웰즈고, 배우도 하고 감독도 하고 각본까지 썼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 시민 케인으로 실패를 맛본 사람이에요. 극장에서 잘 안 됐어. 왜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이 영화를 언론적으로 누르기 시작했거든. 이 영화 절대 개봉해서는 안 된다. 이 영화는 정말 쓰레기다. 막 공작을 펴가지고
이 영화가 시민 케인 그때 잘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재평가를 받은 작품인 거죠. 자,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맹크는 도대체 시민 케인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허먼 제이 맨키위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각본에 오선 웰즈하고 허먼 제이 맨키위즈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 허먼 제이 맨키위즈가 맹크입니다. 원래는 이 사람이 썼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대부분 오슨 웰즈가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각본가로 들어가 있지? 여기에 대한 의문, 그리고 시민 케인이 이 대단한 작품이 왜 망했느냐, 그것을 알려주는 영화가 맹크입니다. 어떤 의문점도 해결해주면서 그 당시 헐리우드 시스템을 보여주는 영화인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미국의 30년대, 40년대 정치를 알거나 아니면 헐리우드판을 아시는 분들은 이 영화가 쉽게 풀리겠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다가 미국의 한국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미국의 정치 역사를 안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답습하고 가시면 더 좋겠다는 말씀을 했던 거고, 거기다가 시민 케인을 오마주를 했기 때문에 이 영화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시민 케인을 안 봤으면은 오마주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네, 제가 쉽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 맞죠? 네네, 맞아요. 이 맹크를 보다 보면은 시민 케인이 어떻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시민 케인에서 주인공이 엄청난 대부호인데 이 집 안에는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고 원숭이도 있어요. 집 안에서 그걸 기르고 있어. 동물원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이 맹크에서 언뜻 비춰져요. 맹크라는 사람이 저걸 보고 여기다가 시나리오를 넣었구나. 시민 케인에 나오는 저 여자를 자기가 상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구나. 이런 것들을 시민 케인을 보고 나서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깨알같이 계속 나와요. 배경, 역사,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서사, 이런 것들이 다 시민 케인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시민 케인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맹크 예고편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셨어요? 아니죠. 아무것도 몰라요. 이 맹크가 포스터도 그렇고 예고편도 보면은 흑백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오마주를 한 거죠. 시민 케인이 흑백 영화인데다가 디프커스를 차용하고 있고 플래시백을 사용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따왔어요. 구성 자체를 따왔어요. 구성도 따오고 거기에 있는 내용도 따오다 보니까 이 영화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시민 케인 2로 보여요. 본 사람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내용은 또 어떠냐면은 시민 케인의 주인공이 대부호라고 했잖아요. 대부호가 로즈버드를 찾는 과정인데 이 로즈버드를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플래시백을 통해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맹크는 뭐냐면은 로즈버드, 헐리우드, 뭔가 라임이 맞잖아요. 뭔가 그런 느낌으로 맹크에서는 헐리우드를 찾는 과정을 플래시백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힙합 문화가 이렇게 여기 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영화는 좀 완성도가 있어요. 구성이나 구조나 오마주나 이야기의 어떤 심도나 이런 것들이 뭐 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완성도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가 안 가면은 그 완성도를 느낄 수 없다는 거지. 그 영화와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 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가 60년대에서 70년대 헐리우드를 그 영화를 더 과거로 돌렸다고 보시면 돼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 볼 때 다 이해됐어요? 아니죠.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죠.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더 과거니까. 그럼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전두환 시절, 노태우 시절, 김영삼 시절은 조금 더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니까. 근데 거기보다 조금 더 전에 박정희 시대 우리가 공감해요? 못하죠. 잘 못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맹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와 거리가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에서는 가상의 인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삼류 배우가 막 총을 갈기거나 그 당시에 서부 영화를 따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웃기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풍자가 가득해. 대사로 그걸 다 처리하는데 너무 빠르고 그 상황에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개그 코드예요.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한마디 한마디 알아듣지 못할 때마다 졸음의 세계로 이제 빠져들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영화가 마냥 재밌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에서는 어떤 개그 센스라든지 개그를 하는 방식,
그리고 이야기가 맨 마지막 부분을 가상으로 바꾸면서 희열을 느끼게끔 해줘서 헌사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비꼼이 없습니다. 그냥 쭉 가요. 쭉 가서 맨 마지막에 맹크의 마지막을 딱 보여주는데, 여기서의 어떤 B급 정선을 느꼈던 거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였거든요. 맹크는 너무 드라마적이어서 재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특별하게 미국의 어떤 시대 상황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란 굉장히 어려웠고, 그것을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많이 곱씹었어야 이해가 됐어요. 보는 내내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거. 물론 시민 케인을 보고 갔지만 그래도 어려웠어요. 다시 말하지만 어려웠다는 거는 그 시대 상황과 내가 많이 멀어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장벽을 좀 넘지 못했던 것 같고, 이것을 일반 대중분들이 본다면 과연 이 영화가 왜 재밌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야기가 재밌는 것을 느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완성도적인 면에서 되게 좋은 영화이기 때문에 줄거리가 막 대단해가지고 좋은 영화가라는 영화가 아니거든요. 대중분들은 조금 많이 외면하시겠다. 아니, 일단 흑백이라는 것 자체부터 거리감이 있을 거야. 너무 심하게요. 예. 거기다가 시민 케인을 보고 오래. 그것도 뭐 어벤져스를 보고 오래도 아니야. 시민 케인을 보고 오래는 너무 어려운 일이야. 제목도 어려워요. 예, 거기다가 넷플릭스에도 없죠? 왓챠에도 없어요. 제가 네이버에서 봤거든요. 네이버에서 돈 주고 결제해서 봤단 말이에요. 너무 진입장벽이 높은 거지. 흥행? 안 돼요. 100% 안 돼요. 그리고 10년 뒤에도 맹크라는 영화를 본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한국에서. 이 영화를 바로 보시고 이 리뷰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영화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분들도 아마 이렇게 평가하실 것 같아요. 다 알아듣지 못했으나 완성도는 좋았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자, 제 별점은요. 하나의 또 넷플릭스가 걸작을 내세웠다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핀처 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핀처가 뭐 만든지 알죠? 몰라요. 벤자민 버튼 거꾸로 벤자민 뭐냐 그거. 네네. 시간은 거꾸로 간다. 너무 어렵다 이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만난다. 네. 어쨌든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고, 나를 찾아줘 그런 스타일도 아니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영화에 비해서는 임팩트가 좀 적어요, 영화가. 왜냐면 한 사람의 전기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영화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막상 영화로 찍어놓으면은 밋밋해. 왜냐면 영화적으로 굴곡이 심하지 않거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3.5에서 4점 사이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엔 조금 삐딱선을 타겠습니다. 잘 만든 영화지만 취향과 좀 멀어서 3.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영화와 갑자기 막 예전에 어떤 한국 영화는 3.5점 줬는데 저 사람은 정말 줏대가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 영화는 3점에서 3.5 사이의 영화에서 3.5로 준 거고, 지금 이 영화는 3.5에서 4.0 거기서 사이의 영화에서 3.5로 준 겁니다. 차이가 있어요. 제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